자, 나시 갑니다. 나시. 자, 나시 하나 하고,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자, 구두는 쉴 새 없이 낡아가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자, 보기에 보시면, 나 한번 보시면, 화자는 급격하게 변하는, 그렇죠. 산업도시화는 늘 변하죠. 현실과 이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대응이 바로 이제 태도입니다. 그래서 현실 변화에 따른 문제의식. 따라 똑같은 말 뭐예요? 대응. 됐습니까? 이 대응이 어떤가? 그걸 살펴보시는 거예요. 대응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게 두 개. 자, 그럼 보도록 합니다. 자, 구두는 쉴 새 없이 낡아가고, 장대동 중앙시장에는 새 상가가 들어섰다. 어깨에 묻어오는 오늘의 피곤이 20년이 좋게 넘은 스승의 서재에서 먼지로 앉고, 즉 스승은 뭘 느껴요? 피곤해요. 됐죠? 스승은 피곤합니다. 자, 스승은 넥타이를 풉니다. 자, 그래서 고단한 삶 이렇게 오른쪽에다 적어놨고요. 새로 산 책을 스승은 넘겨요. 스승은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고 도시를 다스리는 정의론과 인권론과 평행론을 안경너머로 바라봅니다. 눈을 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변화는, 자, 그런 현실에서,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학문을 수용해요. 이런 게 우리가 너그러운 태도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잠자리에 들어서도 스승은 낡아가고 구두는 현관에서 낡아가지만 동일시 내일도 장대동 중앙시장 새로 선 상가를 지나서 하룻밤새 또 건물을 지을 도시의 길을 밟을 것이다. 뭐예요? 변할 것이다. 현실은 이렇게 빨리 변한다. 스승은 낡을 구두처럼 새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즉 변함없는 모습, 자신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스승이 낡아가는 것인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먼저 낡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마무리. 자, 그렇다면 여기 스승은 부정적 면모가 아니죠. 그죠? 긍정적으로 이해하시고 밑에 변하지 않는 삶의 가치를 지키는, 자, 스승의 삶에 대한 어떤 성찰. 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43번. 4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가나 모두 특정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의 대표적으로 봐도 이제 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반복되고요. 나에선 스승, 이런 게 다 시어죠. 전화 2번입니다. 44번 볼게요. 자, 44번에, 자, 4번에 리을 볼게요, 리을. 자, 리을. 쉴 새 없이 낡아간대요. 구두가 낡아가는 상황이 지속되니, 그죠? 쉴 새 없이, 자, 낡아간다, 지속된다. 자, 이런. 자, 미음 보시니까, 좋게, 20년은 좋게 넘은, 자, 그럼 다시 보면 뭐야? 되게 오래됐구나. 맞습니까? 어렵지 않죠? 되게 오래됐구나. 이 정도만,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볼게요. 자, 정답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4번. 나에서 스승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에서, 자, 변화를 얘가 이끌어가? 이제 완전 다른 얘기잖아. 그치? 얘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여러분들 늘 마찬가지야. 문학에서는 변하는 건 늘 부정. 대체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이제 긍정이야. 그래서 변하는 걸 선생님들 뭐라 그랬지? 가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걸 불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늘 변하지 않는 게 늘 긍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승은 긍정인데, 자, 변화를 이끌어간다. 자,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소설 볼게요. 쥐얘기입니다, 쥐. 나중에 쥐가 내 모습 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마무리되는, 자, 그런 소설입니다. 자, 홍보실 내에 직원이라고 해봤자, 김 실장과 사진기자 미스터 윤, 그리고 타자수 미스 옹과, 자, 그가 전부였습니다. 홍보실 내에 김 실장, 미스터 윤, 미스 홍, 그리고 딱 넷. 이 방 안에 우두머리인 김 실장이, 자, 실눈을 뜨기 시작하면 긴장해야 됩니다. 이른 이미 그르친 거나 다름없다. 뱀처럼 찬 냉기를 안으로 담고 있어서 마주보기가 대단히 섬뜩했습니다. 뭐하면 실장이 실눈을 딱 뜨기 시작하면 지읒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알겠지? 자, 장면이 전환됩니다. 퇴근 시간이 아주 임박해졌을 무렵 그는 드디어 김 실장의 실눈이 자신의 온몸을 훑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 큰일 났네.
그와 동시에 한 페이지 원고도 완성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래 바로 그 살찐 쥐 탓이야. 뒤에 나오거든요. 살찐 쥐 탓이야. 얼결에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말았으나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책임 전가라고. 그렇죠? 자, 느닷없는 이 말조차 그에겐 당혹하기만 했고 이때 김 실장의 소리가 당혹 속에서 날아들어왔습니다. 미스터 정, 바로 미스터라니. 자, 이렇게 그는 자신의 호칭에 대해서 다시 부끄러워합니다. 상무님이 퇴근하시기 전에 원고 올려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그런데 아직 다 못 썼어요? 네, 그게 몇 장까지 나갔어요? 글쎄 그게. 자,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김 실장은 끈질기게 캐묻기 시작했고 그는 틀림없이 동년배이거나 후배일 김 실장의 질책에 전전긍긍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쓴 것 좀 보여주세요. 저 아직, 아직이라니요. 대체로 몇 장 썼어요? 아이고, 벌써 사흘째나 붙들고 있었으면서 헛공상만 했네요. 미스터 정의 성실성이 의심됩니다. 김 실장은 갑자기 말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며 실눈 속에서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내일은 끝내도록 해야지요. 자, 김 실장이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상전의 따뜻한 태도로 재빨리 복귀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멍해졌습니다. 김 실장은 37이거나 36 혹은 35일 것이다. 그는 그 사이에 흘러내린 볼펜똥을 닦으며 빈 원고지에 37, 36, 35이라고 써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저항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소극적 태도입니다. 그 사람 이름만 이렇게 적어보는 거야. 이런 거 적으면서 속으로 안 나왔지만 어린 새끼가 이렇게 어린 놈의 새끼가 그치? 기껏 해봤자 37, 36 이랬을 텐데 자,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가 조금 지친 듯한 표정으로 산비탈길을 오르면서 까닭 모르게 긴 한숨을 쉬는 시간은 일정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시간. 누구야 밥 먹어라 뭐 이런 거죠. 누구네 집에서건 모두 손을 씻고 식탁에 모여 앉는 시간. 그래서 대문 앞에 여인네들이 모여있지 않은 시간. 바로 그때입니다. 그는 등 언저리에 배기 시작하는 땀을 귀찮아하면서 들은 긴 숨을 몰아쉽니다. 이렇게 몰아쉬는 거야, 그지? 산비탈길이니까 집이 달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러나 그가 바랬던 바의 모든 생활이 오늘도 여전히 싹수노랗게 틀려 있다는 것. 그의 싹수노란 또 하나의 테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테두리.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다 오늘은 김 실장에게 당한 자신의 무능까지 겹쳐 있었으므로 그의 한숨은 유난히 길고 탁했습니다. 그 긴 한숨과 함께 수십 개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 초록색 페인트 칠을 한 대문 앞에 이르면, 집 앞에 이르면 불현듯 지나온 어른 아는 동네의 모든 기척이 숨죽여 엎드리는 듯한 묘한 느낌에 사로잡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집 앞에 딱 도착하면 어떤 조용함을 딱 느끼는 거야. 이제 여길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때마다 그는 지저분하고 그러면서도 쓸모가 넘치는 그 낡은 집과 하수구와 넘치는 변소 냄새들이 일시에 그를 우러러 봐주기라도 하는 듯 그것들을 찬찬히 둘러봅니다. 한숨과 애무의 시선, 이것이 그의 모든 삶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느낌이 자, 얼핏 이 장면에서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 대문을 들어서면 그쵸?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힘들었던 거 이런 거 감춰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죠, 뭐 가장. 그쵸? 가장이죠. 자, 그래서 마음을 감춘다. 애당초 마지막 우는과는 자, 아직 거리가 멀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꼭대기까지 올라오면서 흘리는 땀이나 다리의 통증, 그리고 억눌려 있던 하루 일 등을 감안한다면 대문 앞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는 뭐 해야 돼요? 미소 지어야 돼요. 헛기침해야 돼요. 가당차는 억지였습니다. 즉 솔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가족의 평화가 유지되는지 알고 있었다. 밖에서의 어쨌든 일단 집안에서의 그는 뭐 영웅이 되어야 했다. 됐습니까?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시련은 힘들어도 어설픈 흉내 정도는 내야 했다. 그래서 아까 뱉었던 긴 한숨을 잊기로 했다. 왜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해 갑니까? 이런 거예요.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30대 때 선생님이 한참 사회생활할 때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집 앞에 딱 쓰잖아. 집 앞에 딱 쓰면 이렇게 서가지고 이거 누르면 되잖아. 이거 띠띠띠띠 누르기 직전에 딱 서가지고 계단도 한번 보고 앞에 있는 자전거도 한번 보고 엘리베이터도 한번 보고 바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풀어요. 그날 되게 힘들었거든. 이게 누르기 직전에 한숨 한번 쉬고 나서 띠띠띠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고 그럼 이제 고니가 막 나와. 그럼 그때 난 어떻게 씩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는 전혀 티를 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문을 열어놓았는데도 나간 것 같지 않아요? 아까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단단히 작정했나 봐요. 자, 저게가 바로 뭐냐면 이제 쥐입니다. 쥐. 역시 그랬다. 아무도 그에게 휴식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쉬려고 했더니 휴식조차가 없어요. 꼭대기 집까지 기어오르면서 흘린 땀을 닦기도 전에 아이들은 옆집 아이와 싸운 상처를 보여주며 난 복수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아내는 아내대로 쥐의 횡포를 호소하며 그의 무기력한 얼굴에 어서 전의가 떠오르기를 부채질했습니다. 당신이 잡아요. 자, 그 얘기죠. 여기까지 와서 쥐 잡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내 말대로라면 쥐는 먹을 것도 없는 작은 방에 처박혀 있었기에 잔뜩 기운이 빠져 있을 거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없는 낮 동안에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 쥐를 생각하면 전신으로 솟아오르던 전의가 사라지는 기분. 자,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자,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다. 그는 망연자실 방문 앞에 서서 똑같은 생각을 되풀이해 보았습니다. 밤이면 틀림없이 목숨을 건 추적극이 벌어질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쥐는 왼쪽 오른쪽도 구별할 줄 아는 영리한 동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 그는 다시 막대기와 연탄집게를 챙겨놓고서 구석구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빠는 여태 쥐도 못 잡았어. 아들 녀석들의 목소리가 긴장된 그의 등을 타고 넘어왔다. 쥐똥과 쥐오줌, 분명히 맡아지는 쥐의 냄새.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허공과 마주서서 대항하고 있는 무기력한 슈퍼맨. 그래서 무기력, 소극적 태도. 그는 문득 자신이 치고 있는 이 덫에 걸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이 없어져 버렸다. 상무나 김 실장 앞에서 기다란 손과 발을 늘어뜨린 채 서 있기만 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즉, 저 쥐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쥐가 나 같은 거야. 그렇죠? 그렇게. 즉, 지금 나는 쥐 앞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낮에는 뭐 있었어? 내가 상무나 김 실장 앞에 있었잖아. 그렇지? 동일시. 자, 바로 그런 자신은 지금은 이 잔악한 도구를 휘두를 작정을 하고, 자, 적극적 태도.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웃음이 터져 나왔고요. 앉았습니다. 왜? 밖에서는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집에 와서 적극적으로 딱 하려고 보니까, 자, 쥐가 내 모습 같은 거야. 그냥 웃는 거야. 이해가죠? 그런 느낌 보시면 돼요. 자, 35번. 자, 윗글에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서술상 특징 문제가 나오게 되면 늘 선생님은 시점 선지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여긴 나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품 밖의 서술자가 맞고요. 그리고 누구 심리? 지금 대사보다는 서술이 더 많죠. 바로 그의 심리 중심으로 나오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특정 인물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거 되게 많이 강조했었어요. 특정 인물 얘기 나오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좀 적어놨죠? 자, 회사에서 쫓기는 나와 그 다음에 집에서 내게 쫓기는 쥐 동일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36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자, 정답 선지 볼게요. 5번에 미음 봅니다. 자, 미음을 보시면 미음이 어디 저기 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거기야 오른쪽 꼭대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자신이 예상과 다른 행동을 보인 대상. 여기까지 맞아요. 맞습니까?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도망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 심리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냐면 저기 밑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막대기와 연탄집게 챙겨놓고 노려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리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위에 대한 자 바로 뭐 이유 원인. 자 그걸 묻는 거예요. 자 혹은 자 심리적인 반응을 자 묻고 있습니다. 자 넘겨요. 자 A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가 뭐냐면요. 자 A는 가장 첫 번째다. 신론입니다. 김 실장의 신론. 신론. 그러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헛기침입니다. 헛기침. 이건 내가 왔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는 되게 힘들었어도 집에 들어갈 땐 나는 슈퍼맨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기침을 하고 자 들어가게 되죠. 자 정답 1번. 자 그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짐작하게 해야 되는 단서입니다. 왜? 김 실장의 신론을 뜨면 뭔가 일은 잘못됐다. 그렇죠? 그 파트였고요. 자 B. 그가 자신이 겪은 일에서 느낀 심정. 바로 뭐죠? 밖에서 느낀 심정이죠. 그 힘듦. 이걸 감추기 위해서 자 헛기침을 한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자 슈퍼맨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38번 문제.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에 보니까 인물, 가정과 사회라는 집단 속에서 무력감, 그래서 밑에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자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받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해? G. 그래서 동일시.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자각합니다. 3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어설픈 흉내를 내는 자신을 생각하며 기난숨을 잇기로 한다. 이 어설픈 흉내, 어떤 흉내? 바로 이제 히어로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는. 자, 한다는 것에서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자신을 향한 가족의 기대, 벗어나고 싶은 거야? 가족의 기대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계속 한숨 쉬었어야지. 가족의 기대는 뭐예요? 슈퍼맨이잖아요. 나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서 나는 슈퍼맨이지 안 할래. 난 이제 니들의 아비가 아니야. 막 이런 거 아니잖아. 난 사실 쥐였어. 이렇게. 가족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죠. 또 이런 게 사실 또 장남의, 여기 장남 손 들어봐, 장녀. 구나. 잘 모르겠네. 보통 장남의 무게감이 있어. 장녀야? 그래서 장남의 무게감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티가 안 나도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 그래서 선생님 장남이거든요. 선생님 장남. 지금 장남의 무게감보다는 사실 옛날 선생님 세대 무게감이 더 컸죠,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늘 하는 얘기가 그래. 동생한테 그래. 내가 제발 아버지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맨날 형만한 아우 없다. 우리 아버지 맨날 이 말씀하셔. 이 형만한 아우 없다는 우리 아버지를 이제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찾아뵈는데, 한 달에 한 번 찾아뵐 때마다 들어. 꼭 그 말씀하셔. 가끔 전화하시잖아. 어제도 전화하셔가지고 동생은 연락하냐? 그래서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 연락 자주 하고 형만한 아우 없다. 그래서 아우보다 무조건 형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셔도 늘 하십니다. 옛날 분이니까. 또 이제 나이 들면 한 말도 하고 해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언제부턴가 술을 또 좋아하셔가지고 또 한 말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럼 네 이렇게. 자 그래요. 그것도 이제 가족끼리 모이면 이제 내 동생이 또 이제 순환이 되죠. 맨날 모이면 나오는 얘기 형만 하나 없다. 그래 두 번째 이야기 동생한테 너 결혼은 언제 하냐. 그러면서 갑자기 부름합을 하십니다. 베트남 여자는 어떠니, 우즈벡 여자는 어떠니, 요즘에 몽골까지 나왔어. 몽골 여자 어떠니. 그럼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버지
그 나이도 이제 내 동생이 다 찼으니까 알아서 하게 다 본인이 생각이 있겠죠. 지금 그 내가 물어봐. 야, 너 결혼 생각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 동생은 아니? 천진난만하게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고민도 없어. 그냥 결혼 생각 없는 애야. 없는 애인데 그 아버지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럼 우리 어머니는 한숨 쉬십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그럼 이제 예전에는 내가 또 얘기하죠. 가만히 있다가 어머니 그 아버지하고 그 결혼한 거 어때요? 그 어머니가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십니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러면서 한숨 확 쉬시고 내가 저 인간만 아니었어도 이런 말씀하셔. 내가 저 인간만 아니었어도 그럼 아버지가 모른 채 TV 볼륨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그러니까 어머니 근데 왜 저 동생한테 결혼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랑 다르지. 말씀하시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이래요. 맨날 만나면 이게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그래도 또 막상 만나면 좋죠. 유일한 내 편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뭘 해도요. 뭐 혼을 내고 뭐 하더라도 그냥 내 편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게 있어. 유일한 내 편이 뭐가 있을까?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 것 같아. 가족인 것 같아. 물론 진짜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지만 가족이 적인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우선 가족은 무조건 내 편인 것 같아요. 뒤지게 혼을 내더라도.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소설 하나가 끝났고요. 자, 화이팅 하자. 자, 오늘 너희들 유난히 좋다. 지금 가장 말짱한 사람은 우리 영인이밖에 없어. 아까 보니까 우리 셋 다 나한테 인사하고 있는데 영인이 혼자 탁. 영인이 보고 좋아했어.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하다가 어차피 이거 올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녀석들 머리 오면 뭐 보면 되겠지. 이렇게 파이팅해. 오늘 왜 그래? 그런 날인가? 정말. 자, 류도관의 사미인곡.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류도관의 사미인곡. 처음에 되게 당황했거든요. 정철이 아니고 정철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자, 보도록 하죠. 내용은 얼추 비슷합니다. 갈게요. 좋아요. 지금 우리가 유도관의 삼위인국이지만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때 사대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미는 뭐죠? 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얘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움입니다. 알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 글자로 뭡니까? 충. 됐죠? 보기에서는 둘의 차이를 좀 뒀어요. 차이를 뒀습니다. 자, 보기 잠깐 한번 볼까요? 42페이지. 자, 3위인국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42페이지 봐봐. 아니야. 42번. 42번. 정신 차려! 자, 정신 차려. 4대부 작가들은 임금에 대한 충정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가의 작가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인물이래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인물이고, 자신의 상황적 제약으로 서글픔과 임금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냅니다. 자, 나의 작가는 조정에서 관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가자. 가는 백수고요. 나는 직장인입니다. 알겠지? 이해 가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가자. 구중 궁궐에 님이 이 계시니, 즉 궁궐에, 깊은 궁궐에 님이 계시니, 이 님은 임금님, 만날 길이 기약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용어는 다 기약이 없다. 그래서 멀다, 이별, 거리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많고 많은 온갖 인들로 소위 간식하시니, 소위 간식은 뭐 밥을 먹으니 뭐 이런 얘기예요. 해가 지면 식사하고 목이 나와 있죠. 온갖 일들로 지내니. 됐습니까? 이렇게 온갖 일들로 지내니. 건강은 어떠신지 얼굴빛도 파리하다.
이 파리하다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얗다라는 의미도 있대요. 최근에. 그래서 그다 염려입니다. 염려. 선생님 온달 장군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지? 안 했어? 야, 선생님 평강공주 온달 장군 얘기 안 했어? 온달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 한 적 없어? 야, 잠 깨워줄게. 야, 봐. 아, 너무 좋아서. 30 유사일 거예요. 아, 유사가 맞을 겁니다. 한국사에서, 고구려의 평강왕의 셋째 딸, 바로 평강공주예요. 그리고 고구려의 이제, 누구냐면, 온달. 그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온달은, 말을 잘 못했고, 그리고 얼굴이 파리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파리하다. 그래서 바보로 불렸다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최근 연구입니다. 최근이야. 최근에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뭐냐면, 준서가 이거는 그냥 넘겨. 관련된 게 아니야. 뭐가 있냐면, 파리하다,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본 거야. 근데 파리하다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르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얼굴이 파리하다, 이렇게. 백석의 여승에서도, 파리한 여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하얗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하얗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그렇다면, 말을 잘하지 못하고 하얗다. 그렇다면 고려인이 만약에 아니라면, 즉 외국인이라면 말을 잘하지 못할 거야. 그치? 고려 말을 잘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얼굴이 하얘. 그것도 외국인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아이들은 바보라고 놀렸을 거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고구려의 3대 장군이 여러분들 을지문덕, 연개소문, 온달이에요. 그럼 온달이 뭐냐면 저기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최고 경지에 올라가 대장군까지, 정확하게 선생님이 벼슬이님이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 그럼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달리 옛날 전쟁은 지략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는 거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연구를 막 해봤어. 우리가 온씨가 있어요. 온씨. 지금 현재도 온씨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을지문덕, 을지씨는 없어요. 을지성을 가진 사람은 을지문덕이 우리 역사에 유의합니다. 그래서 을지문덕도 이민족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온씨가 있는데 온씨의 시조가 온달이에요. 우리가 저기 아이돌 중에 온주환이라고 있을 거야. 가수 중에. 걔 시조가 온달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럼 온달의 시조가 뭘까? 온달이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쭉 봤더니 카자흐스탄에 어느 부족 국가가 있는데 그 부족 국가의 어떤 왕족, 그 왕족의 성씨가 온이에요. 온.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구려와 다른 민족 사이에 전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민족이 한 10만여 명 정도가 고구려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이렇게 해봤더니 온달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민족이 와서 고려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온달이 태어났다면 얼추 나이 비슷하고, 그럼 온달은 고려 말 잘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게 요즘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하지만 대단한 장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온달은 뭐예요? 다문화 가족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다고 하면. 근데 그럼 되게 신기한 것 같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우리 역사에서 다문화 가족이 온달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하나 있어. 질문. 세종 때 사람이야. 아버지가 저기 몽골계입니다. 원나라계 사람이야. 다문화 가족이야. 어머니가 조선인이고. 누굴까? 세종 때. 여러분들이 알아.
뭘 잘 만드는 놈 있잖아. 장영실. 다문화 가족 출신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온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벼슬에 올라와서 결국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하거든요, 온달.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됐을 경우에는 왜 되냐면 지금처럼 쇼미더머니 같은 거 있잖아. 무예 소미녀 쇼미더머니를 한 거야. 거기서 우승합니다. 거기서 우승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격투 이렇게 하는 무예도요, 머리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보가 아니고 사실 이제 그럴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파리하다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정성으로 겨울 기러기 따라 석양의 햇빛이 잠깐 뜨니 사랑하는 겨울 햇빛 찬 근심을 녹여내는구나. 계절적 배경 나와 있죠? 겨울, winter. 자, 이웃의 칠실녀가 손짓하여 불러와서 대바구니 옆에 끼고 미나리를 개어보니 미나리 살찌고 연한 맛을 님에게 드리고 싶구나. 그죠? 임금님께 바치고 싶구나. 임금님께 택배 보내고 싶다. 기프티콘으로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미나리는 정성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소망, 충정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들고 바라보니 천리의 거리감 누가 전할 수 있을까? 싸고 다시 싸서 베개맡에 놓아두고 그럼 쉬는데 미나리 쉬는데 그렇죠? 베개맡에 놓아두면 쉬어요. 자, 예전에 쌤이 이제 미나리하고 미네랄하고 헷갈려가지고 어렸을 때 거기 미네랄이라고 써가지고 이거 미나리 맛이라고 예전에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주위에서 다 웃었어. 나도 같이 웃었어. 자, 사창에 지는 달의 밤입니다. 첫 잠을 잠깐 드니 느낌 오지? 그치? 잠 자면 늘 꿈 나오잖아. 꿈 모티브 있잖아. 나비가 새가 되어서 인도에서 가고 가니 꿈 얘기입니다. 옥루, 님이 있는 곳입니다. 옥루 높은 곳에 화촉이 찬란한데 임금님을 잠깐 열어 옥안. 너로구나 웃으셔서 일시적 만남입니다. 평생 생각했던 얼굴 정말 이러하시던가. 정성을 다 기울여 말씀을 드릴 때에 심간 마음과 간을 떼어내고 뼈를 온통 다 갈아도 과장법. 아픈 줄을 전혀 몰라 무진무진 더하였네. 이렇듯 깊은 정성. 가약이 늦어가니 다시 말하면 뭐가 드러나냐면 까먹어서 만날 약속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팔 청춘 고운 눈썹 반이나마 바래였네. 바로 화자의 현재입니다. 비단 잠옷 옥침병에 향내가 점점 적어지는구나. 하물며 새밑, 새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12월 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해 밑이니까 12월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자, 그 다음, 나 지금 뭐 읽은 거야? 거기서부터 갈게, 그냥. 향내가 점점 적다 하물며 새 밑에 근심이 더욱 깊어서 초목이 시들고 미인도 늙어가니 유한성. 젊은 날 못 만나도 늙은 후에 서로 보더라도 가슴 속 쌓인 정을 어느 결에 다 펼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얘는 임금의 얼굴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임금을 몰라요. 관직에 나아간 적이 없는데요. 그렇잖아. 임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오바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기 옛날 사대부들은 뭐야? 목표가 뭐야? 출세잖아. 출세는 관직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를 유배라고 보셔도 안 되는 거예요. 관직에 나간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관직에 있어서 쫓겨나야 유배인 거지 뭐. 아무튼 검은 고를 무릎 위에 비껴놓고 장상사 한 곡조를
우조로 슬피타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악기 딱 놓고 이제 막 연주하는 거예요. 자, 두 봉황이 넘나들며 노는 듯, 그 다음에 외로운 학이 울고 가는 듯. 자, 다 비유입니다. 강은 깊고 달이 높으니 하늘도 점점 높아지는구나. 줄줄이 슬픈 소리. 왜 슬퍼요? 그리워서, 임금이 그리워서. 내 마음을 일렁인다. 자, 바람이 슬쩍 불어서 임계신 데에 돌아가면, 이제 가정법이라고 해서 오른쪽에다 가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내신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한밤중 베개 위에 부디부디 느끼시겠지. 답답하고 그리운 때에 하늘을 바라보니 넓고 넓은 기상, 님 같아요. 하늘이 하늘 보니까 님이 떠올라요. 이런 느낌 보면 되겠죠. 평생의 우러름이 진실로 하늘 같은 내님이라. 예찬이고요. 에이, 내비두자. 하늘의 운명과 하늘의 시가 정한 때에 있으니 추당의 만부용하여. 자, 추당의 만부용 뭐죠? 연꽃이 되어서. 됐습니까? 연꽃이 되어서 수홍 기다리면 기다리려 하노라. 마무리. 됐습니까? 연꽃이 돼서, 자, 그냥 바라보며 기다리려 하노라. 충.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 2번 한번 볼게요. 1, 2번. 저기 40, 잠깐만. 여기에 해당될 게 있나? 아니다. 우리 다 하고 풀자. 다 하고 풉시다. 자, 나 작품 볼게요. 나 작품은, 자, 임금에 대한 권계가 나와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권계가 나오는데, 자, 제가 생각해 보니, 즉, 산수를 그린 그림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래서 산수는 불변성, 대궐을 그린 그림은 없었습니다. 왜요? 산수는 변하지 않는데 대궐은 망할 수 있잖아요. 이해 갑니까? 나라 망하면 대궐 망하잖아요? 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갔더니 기둥 터만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 많잖아. 그런데 병풍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산수는 만고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지만 대궐은 사람에 따라 지어졌다가 무너집니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산수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만 변하는 궁궐에 대해서는 사람이 느끼는 바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래? 맥수지탄 이렇게 얘기하죠. 맥수지탄이라고 하죠. 맥수지탄. 그래서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맥수지탄.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갈게요. 그러하나 눈으로 보면 생각이 뒤따르고 또 생각이 떠오르면 걱정과 기쁨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연쇄법이라고 오른쪽에 적어놨습니다. 연쇄. 세상의 군주가 험난한 자연과 험난한 산수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자, 세상의 군주가 험난한 산수와 화려한 대궐을 보며, 즉 산수와 대궐을 보며 마음속으로 험난한 산수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으며 화려한 대궐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야, 저 산수가 어떻게 저 산수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자. 화려한 대궐에서 내가 어떻게 편안히 지낼 수 있겠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훨씬 더 열심히 다스려야겠다. 됐습니까? 이런 의미로 보셔야죠. 이런 생각을 한다면 태평성대를 이룩할 것입니다. 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란 뜻이죠. 자, 산하가 험난하니 누가 침략하겠으며 화려한 대궐을 누가 가져갈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망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지금 대비가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대비가 확실히 보일 거야. 자,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되면서 오른쪽 태평성대, 그 다음에 멸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평소 그림을 펼쳐보시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자 무상한 법이니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여기서 무상이라는 건 어찌할 수 없으니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지. 그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봐야 돼. 봐봐.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무상이라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니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죠? 눈에 있었던 일이니 그러니까 결국 성공과 실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훨씬 더 거대하고 화려한 궁궐을 어찌 항상 소유할 수 있겠는가. 자, 선대 임금들께서 비바람에 시달리는 고초를 겪으며 부지런히 대궐터를 살펴보신 일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 나도 뭐 해야 된다? 대궐을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 자, 그런 느낌. 그러니까 대궐을 살핀다기보다는 뭐예요? 나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침략받아서 대궐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자, 성상께서는 보시는 것마다 모두 걱정스러워하셔서 자, 나라의 흥함과 망함을 생각하며 자, 늘 편안함을 경계하실 것입니다. 성상께서 병풍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와 같다면 그림은 감상하는 물건이 아니라 성상의 안목을 기르고 성상의 덕을 닦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병풍을 만들겠다고 했나 봐. 그렇죠? 그래서 그 병풍에 산수를 채워놓는 거. 그래서 그 산수의 의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나라를 열심히 다스리려고 병풍 만드시는 거죠? 이러면서 아부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씨, 이런 얘기 어떻게 길게. 자, 저기 사회생활 하면 말이지. 20대, 30대, 아니야, 20대 후반에 사회를 처음 나왔어. 학원 강사들도 이제 종합반이라 그래서 시간표가 다 짜여져 있고 이제 국영수 사서가가 있는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내 쌤이 이제 그걸 이제 31살까지 이제 종합반에 있었는데 거기는 완전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연봉으로 계약을 해요. 똑같이 연봉으로 계약을 해서 그냥 회사예요, 회사. 그래서 출근, 퇴근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당연히 위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평강사가 있고, 팀장이 있고, 그 팀장을 이렇게 하는 과장이 있고요. 그리고 과장 위에 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부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쫙 해서 어떤 승진할 때마다 또 월급이 또 추가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던 이제 그게 이제, 혹시 여러분 알아요? CMS라고 알아요? 혹시 들어봤어요? CMS라고 되게 좀 유명한 학원인데, 이제 거기 본원, 거기 있었어. 지금 이제 수학 그 영재 그걸로 유명하지만 그때 전 과목을 다 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회식을 가잖아요? 회식을 가면 이제 부원장이 보통 가요. 같이 이제 가면, 부원장이 노래하려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럼 다 일어나. 그러니까, 부원장이 노래를 하는데 다 일어나. 다 일어나서, 정말 막 이렇게 탬버린 막 흔들고 막, 같이 막 뒤에서 막 춤추고 막, 막 코러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막 그래. 그럼 다 일어나. 그럼 나는 이렇게 앉아있어. 나만 앉아있어. 그리고 이제 부원장이 발라드 이런 거 하잖아요? 발라드 이렇게 하면 다 일어나서 뒤에서 이거 해. 나 앉아있어. 그래서 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는 나중에 좀 회사 가서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뽑고 막 그럴 거예요. 그지? 회사 나갈 때. 그러면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나가서 막 이거 하고 그것보다도 이제 내 노래할 차례 되면 아무도 못 나오겠죠. 무대는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음 넣으면 내 되게 승질냈습니다. 화음 넣고. 그래서 나 막 뛰어다니면서 막 노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뭐 옷걸이, 긴 옷걸이 있죠. 옷걸이 있잖아요. 이게 걸어놓는 옷걸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옷걸이. 그걸 여기다 갖다 놓고 마이크 걸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노래했었어. 막 해갖고. 신나게.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되게 좋아하더라고, 윗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잘 보이려고 한 건 아니고요. 내가 놀려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그런 거 나중에 하셔야 돼. 하기 싫어도 뭐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눈에 띄어야 되니까 참 어려워. 자,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네. 자, 그 다음 가자. 예적. 끝났어. 사례야. 그지? 예적. 한나라 반고. 여러분들, 그 화가 반고가 아닙니다. 그냥 한나라 반고가 있습니다. 반고가. 양도부를 짓고, 왕연수가, 자, 노영광전부를 지었습니다. 이런 거 사례. 모두 어떤 내용일까? 화려하고 거대한 궁궐과 높은 누대, 깊은 연못을 자세히 묘사했을 뿐, 자, 서술을 바탕으로 경계하고 깨우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뭐예요? 그림만 그려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궁궐과 누대, 깊은 연못, 이렇게만 그려져 있습니다. 문장은 비록, 자, 물길이 터지고, 자, 힘차고, 알록달록, 잠깐만요. 다시요.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 얘들아. 잘못 얘기했어. 자, 정신 차려! 자, 예적 한나라 반고구가 지었습니다. 알았잖아요. 무슨 얘기야? 글을 썼습니다. 그 얘기야. 됐죠? 글을 썼습니다. 모두 그 글의 내용이 화려하고 거대한 궁궐과 높은 누대, 깊은 연못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뭐가 없었다? 뒤에 교훈성이 없었습니다. 됐죠? 교훈성이 없었습니다. 경계하고 깨우칠 줄은 몰랐습니다. 교훈성이 없었습니다. 문장은 비록 잘 썼어요. 물결이 터지듯이 힘차고 알록달록 아름답긴 했지만 뭐예요? 경계하고 깨우칠 줄을 모르는데 당시 군주 다스림에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이해 가죠? 그러니까 그 배경 묘사를 정말로 잘 썼지만은 결국 그걸 가지고 깨달음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 밑줄 쭉 쳐. 당시 군주의 다스림에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서리법.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연못과 누대, 전각이 드러나는 참모습을 보기가 부족하다고 여기시고 반드시 그림으로 옮겨서 한 장의 종이에 담고자 하셨습니다. 즉, 저기 위에 애들은 글로 썼는데요. 임금님은 뭐예요? 그림으로 그리시려고 합니다. 됐죠? 이것은 구중공부할 깊은 곳을 벗어나지 않고도 먼 곳의 자연과 산수와 드넓은 대궐을 한눈에 명료하게 보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뻐할 만한 일과 걱정스러운 일이 눈에 보이면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마음속으로 경계하면 즉 나란 일에 실천하면 나라가 공고해질 것입니다. 연쇄라고 쌤이 적어놨죠? 그렇죠? 이런 거야. 기뻐하실 만한 일과 걱정스러운 일이 눈에 보이면 마음속으로 정하고 원숭이 똥구멍이 빨가면 사과가 되고 사과가 맛있으면 버네나가 됩니다. 이 얘기야. 이 연쇄법이야. 알겠지? 저는 자, 임금님의 학문이 날로 높아지고 다스림의 근본이 날로 두터워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무너진 일을 염려하는 것은 나라를 소유한 임금이 먼저 힘써야 하는 일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너질 일을 걱정해야죠. 그래야 열심히 나란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 사건을 계기로 근데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네. 임금이 나라를 소유했대. 나 정말 진짜 엄청납니다. 이 아첨이. 예전에 그 정도전이 생각했던 건 민본주의였는데, 민본주의. 백성의 근본.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건을 계기로 경계를 아뢰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경계라는 것은 교훈이야. 교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억나요, 여러분들? 교훈성이 뭐라 그랬어? 긍정적인 것을 권고하고 당부하고요.
자, 부정적인 것을 경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걸 교훈성이에요. 그래서 경계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이것이 신이 반고와 왕연수처럼 쓸데없는 말을 지대어되지 않고 송경의 무일도와 이덕유의 단임장에 연연하는 자,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 다음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앞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성스러운 자손이 이 병풍을 마주보면 매번 오늘날 전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야, 되게 아첨이 고급지다. 그치? 이런 거잖아. 자, 뭐 이런 거잖아. 내가 만약에 이런 그림 하나 그렸어요, 얘들아. 그림 딱 그렸어. 근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거 고니가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어떤 교훈으로 삼고 막 이럴 거예요. 슈가 글라이더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면 또 이제 뭐 고니, 이거 아드님이 그린 날다람쥐 그림, 나중에 손주가 또 이 그림을 보면 또 아버지가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참 그림 명전. 뭐야 이게? 이게 아니야. 날다람쥐를 보고 뭘 깨닫습니까? 그냥 귀엽죠. 그게 다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토를 온전히 보존하는 길은 실로 경계하고 반성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결국 뭐야? 열심히 나란 일을 고민하세요. 이른바 왕자의 마을과 천부의 나라가 영원히 후손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병풍이 나라의 흥망에 관계됐다는 이야기가 참으로 옳지 않겠습니까? 그냥 병풍 하나 그리겠다고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풍 하나 그린 거 가지고 이 나라가 아주 잘 될 겁니다. 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시는 이에 글을 지어 기록합니다. 홍섬. 아주 이제 임금님과 섬 타는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39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번인데요. 나의 연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홀로 공부하실 때, 아니 그것보다도 텍스트를 딱 봤는데 거기 연쇄가 나오자 무조건 체크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출제 요소니까. 이런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40번.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긍부로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기역은 초목이에요. 저기 앞에 유도관의 3인곡에 거기 초목이라고 있습니다. 중략 바로 위에. 이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잖아요. 시들잖아요. 변하잖아요. 자, 그럼 밑에 산수. 긍정으로 보잖아요. 불변성. 따라서 긍부로 이해하시면 정답은 4번. 기역은, 자, 유한성. 부정이고요. 자, 불변성. 긍정입니다. 그리고 대비가 확실히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 41번. 41번의 정답은 3번 C입니다. 자, 왜 그러는가 한번 보자. 자, C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문장은 비록 자, 아름답지만 당시 군주의 다스림에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선지 볼게요. 문장이 자, 임금의 선정을 알렸을 만큼 자, 충분히 아니죠. 문장은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문장은 아름다웠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큰 깨우침은 주지 못했다.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거 되게 좋은 선지로 잘 나왔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인가요? 자, 42번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머지가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하셔도 되고, 뒤에 그 선생님이 준 거에서 새 거와 뒤에 해설지까지 선생님이 좀 달아놨습니다. 달아놨으니까, 그거 살펴보셔도 돼요. 전화 5번. 가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추당에, 바로 뭐예요? 추당에 뭐가 되겠대? 그 연꽃이 되겠다는 것에서 현실을 견디려는 모습이 괜찮아. 나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무너질 일을 염려한다는 것. 이게 어디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것에서 임금에게 훗날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정사를 아니죠. 지나친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걸 계속 염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잠깐 쉴게요.